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근 미국의 몇 개 은행들이 도산하면서 세계적인 금융 위기가 또 닥치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재현되고 있습니다. 은행의 부실화와 뱅크런 사태는 실리콘밸리 은행에서부터 시작해서 미국의 14번째로 큰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그리고 유럽의 크레딧 스위스 뱅크까지 확산되었죠. 물론 각국의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모든 예금을 보장해 주겠다는 조치를 발표하면서 점차 사태가 진정되고 있습니다만은 일부에서는 아직도 안심할 단계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특히 일반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최근과 같이 고금리 상황에서 은행이 흑자를 많이 내고 있고 예금과 대출의 마진이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렇게 예대 마진이 크게 올라간 상태에서 은행의 도산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현실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또 갑자기 이런 상황에서 선진국인 미국에서 실리콘밸리 은행의 사태가 터졌고 유럽으로 확산되면서 우리나라도 과연 안심할 상황이냐 이런 질문을 던지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과연 고금리 상태에서 어떻게 은행이 부실화되고 도산에 이를 수 있겠는가? 우선 실리콘밸리 은행을 생각해 보시죠. 이 은행의 부실화된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첫째, 예금자가 극히 소수 산업에 지나치게 편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실리콘밸리 은행의 예금 구조를 보면은 초기의 기술 벤처 부문에서 약 한 29%, 그리고 생명과학 의료 부분의 벤처에서 8%, 그리고 흔히 말하는 테크놀로지 부분에서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고금리로 가장 큰 타격을 보고 있는 이런 산업 부분에서의 예금이 전체의 60%에 달한 것이죠. 그 동일한 산업에서 예금이 많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 산업에 어려움이 닥치면은 역시 예금 인출도 한꺼번에 일어날 수가 있겠죠. 다시 말하면은 은행이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갖추려면은 예금자도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 산업 부분에 분산되어 있다면은 특정한 산업 부분에서 어려움이 닥쳐도 예금 인출이 동시에 일어나는 뱅크런 사태가 나타나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실리콘밸리 은행의 도산 원인은 가장 큰 원인이 예금자가 너무 동일한 소수 산업에 집중되어 있다 이런 것이죠. 두 번째 원인은 아이러니컬하게도 고금리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금리는 은행 영업에 큰 도움이 되는 게 사실이죠. 그런데 고금리로 인해서 은행이 큰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이번에 실리콘밸리 은행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은행은 예금을 받아서 여러 형태로 운영합니다. 첫째는 기업이나 가게에 대출을 해주기도 하고요. 또 안전한 자산, 약간 위험성 있는 자산에도 투자를 하죠. 그리고 만약에 예금을 인출할 것에 대비해서 어느 정도의 현금, 지불 준비금을 갖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번에 문제가 됐던 것은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이 어떤 것입니까? 금? 미국의 국채도 안전한 자산 중에 하나죠. 미국의 국채는 전 세계 금융기관이 가장 안전하다고 믿고 있는 자산으로 투자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유튜브에서 여러 번 설명드렸던 것처럼 금리가 상승하면은 채권의 가격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하락합니다. 이 원리를 아직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쉽게 예를 들어보죠. 자, 30년 동안 2%를 주는 국채가 있습니다. 매년 2% 이자를 30년 동안 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는 옛날에 발행된 것이고 현재 발행하는 국채는 5%를 준다고 가정해 보시죠.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5%의 국채를
사고 2%만 주는 채권은 당연히 팔아야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2%의 이자를 주는 채권은 가격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 채권을 발행할 당시에는 금리가 낮았기 때문에 2% 채권도 인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최근에 미국 연방준비은행 FRB가 단기간에 금리를 급격하게 인상했죠. 이런 이유로 미국의 장기 채권에 대한 가격도 급격하게 폭락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림에서 보시는 대로 2022년하고 2023년 사이에 20년, 30년 만기 미국 국채가 무려 고점에서 50%까지 하락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은행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예금 인출이 몰려들면은 은행은 어떤 수단으로든 현금을 확보해야 되죠. 그 중에 하나가 자산을 일부 매각해서 현금을 확보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자산인 미국의 국채가 절반으로 폭락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은행은 손실을 보고라도 국채를 팔아야만 되고, 이렇게 되면 은행의 재무 구조가 급격하게 악화되는 것이죠. 이것이 실리콘밸리 은행이 처했던 사태입니다. 자, 그런데 세 번째 원인이 가세했어요. 자, 이제 은행이 고금리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값싸게 국채를 팔고라도 현금을 확보해야 된다. 은행의 손실이 되는 거죠. 은행의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예금한 은행의 재무구조가 악화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행여 내 예금을 못 찾을 수도 있겠다 하고 빨리 은행에서 예금을 찾으려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요즘 은행에 스스로 가십니까?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다 처리를 하죠. 그 과거에는 예금 찾기 위해서 은행에 가서 줄이라도 섰죠. 그런데 지금은 너도 나도 못 찾을까봐 거의 순간적으로 자기의 예금을 모두 다 온라인으로 찾으려고 하죠. 이것이 뱅크런 사태입니다. 거의 동시에 대규모의 예금 인출 사태가 발생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은 은행은 감당할 수가 없죠. 세계 어떤 은행도 거의 모든 예금을 동시에 인출하게 될 것이라는 가정하에 현금을 확보하고 있는 은행은 없습니다. 이런 분석을 해보면은 실리콘밸리 은행은 이 중에 하나라도 회피했다면은 이렇게 되지 않았겠죠. 예금자를 다양한 산업에서 다양하게 확보하든가, 그리고 자산의 운용을 상당히 건실하게 하고, 만약에 사태에 대비해서, 인출에 대비해서 보다 더 건전하고 안정적인 채권은 보다도 다른 형태로 운용을 하든가, 아니면 미리 자산을 현금화하든가, 이런 현명한 운용이 필요했었던 것이죠. 고금리 상황에서 현금을 더 많이 확보하고 자산 운용을 효율화시켰다면은, 그리고 국채를 적정하게 보유했다면은 이런 부실화는 피할 수 있었겠죠. 또 이 과정에서 예금자로부터 은행 또는 은행의 경영자가 신뢰를 확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특정 은행의 재무 구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경영자가 예금자에게 호소하면서 우리 은행은 절대로 도산하지 않을 만큼 건전한 재정을 갖고 있다라고 확신하게 만든다면은 뱅크런이 일어나지 않게 되겠죠. 그리고 뱅크런에 대비해서 외부로부터의 자금을 언제라도 확보할 수 있는 채널을 갖고 있었다면은 이거 역시 부실화를 막을 수 있었겠죠. 그런데 누가 봐도 재무 구조가 취약하다는 사실이 밝혀진 다음에는 돈을 빌려줄 사람이 없고 예금을 찾을 사람만 엄청나게 몰려들어서 뱅크런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물론 실리콘밸리나 퍼스트 리퍼블릭 등의 은행 사태는 정부가 적극 나서서
예금을 완전히 보장해 주겠다고 선언하면서 진정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은행의 주식에 투자한 경우나 그 은행이 발행한 채권 또는 다른 형태로 투자한 경우는 전혀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투자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졌고 예금은 미국의 은행 시스템을 믿고 돈을 맡겼기 때문에 정부가 보장해 줄 책임이 있다는 것이었죠. 따라서 이번 사태로 손실을 본 기관 투자자나 일반인들은 예금 이외에도 너무나 많고 엄청난 경우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도 실리콘밸리에 약 1,400억 원, 스위스 크레딧 스위스에 1,400억 원 정도 투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레딧 스위스에서는 많은 기관들과 개인이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시장이 서로 엉켜있기 때문에 이 사태가 쉽게 진정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번 사태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은행 재정이 건전하려면 예금 구조도 다양화되고 자산의 운용도 건전성에 기반을 두고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언제라도 뱅크런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되는 것이죠. 또한 은행 또 그 경영자가 시장으로부터 상당히 높은 수준의 신뢰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은행이 도산하는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